어머니,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관두겠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까지 꼭 25년이 걸렸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던 그 순간 제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꼭 쥐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아버지 강병철 씨가 돌아가신 건 11월의 첫 번째 목요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 준석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옆방의 시어머니 영애 씨는 제가 방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거실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내민 물컵을 받아 드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은수야, 장례식장 음식은 내가 다 맡아.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 남 손에 맡기면 안 된다. 남편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례식장 사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흘 내내 지하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손님이 밀려오는 시간엔 두 불판을 붙이고 잠깐 뜸한 시간엔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가락 2개가 기름에 튀겨져도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뒤집개를 잡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앉을 의자 하나 마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층 빈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영애 씨는 상복을 차려입고 조문객들에게 연신 손수건을 대시며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를 반복하셨습니다. 목소리까지 잠기게 하면서요. 둘째 며느리 서연 씨는 그 옆에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앉아 어머님 힘내세요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두 분이 제가 있는 지하 주방으로 내려오신 건 사흘 동안 딱 3번이었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다, 국이 싱겁다, 어른들 드실 건데 신경 좀 더 쓰라는 말씀을 하러 오셨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그 말을 해준 건 딱 한 사람. 장례식장 직원 총각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25살짜리 청년이 던진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 가스 불꽃만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죠? 남의 집 젊은이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으니. 그런데 그게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고생이 많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빈소가 조용해질 무렵 저는 처음으로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치마는 기름때와 국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 냄새를 흠뻑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태호 친구들이 왔는데 술상 좀 따로 봐줘야겠다. 태호, 둘째 시동생이었습니다. 형 준석이 상주를 못 서니까 동생 태호가 대신 상주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그렇게 폼이 나는 자리인지 자기 지인들을 불러 모아 인맥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빈소에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빈소에 올라갔습니다.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환들이 늘어선 조용한 빈소에서
25년 전 처음 인사드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며 하셨던 말씀. 은수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25년을 버티게 해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빈소 불빛 아래 아버님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영정사진 속 그분은 이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씨앗 하나가 마음속에 떨어진 건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발인 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쉬는 시간은 없다는 것을. 세수도 대충 하고 주방으로 내려가 국을 올리는데 위층 빈소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남자 웃음소리였습니다. 이 새벽에 저 웃음소리는 뭔가.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야, 이 사람 봐봐. 우후건설 부장이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몇 번 연락했는데 싶거든. 근데 이번에 왔네. 형, 이거 완전 인맥 정리 기회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뭔가 하나는 남겨주시네. 낄낄거리는 소리가 빈소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영정이 저 대화를 듣고 계신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올라가서 뭐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일 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인이 끝나고 장지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호야, 내가 형 대신 상주 노릇해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우리 태호가 진짜 효자야. 태호는 겸연쩍은 척 머리를 긁으며 에이 어머니, 당연히 해야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상주 노릇을 했다고요. 부조금 명부로 인맥 관리하던 그분이요. 그런데 그 다음 시어머니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은수야, 저는 손에 행주를 든 채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태호 친구들이 오늘 한 번 더 온다잖아. 저녁 술상 좀 봐줘야겠다. 고기도 좀 굽고. 아버지 보내드린 날인데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못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 거냐고 눈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꾸물거려. 얼른 준비해.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칼을 잡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아이 재우고 책 읽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 아버지 돌아가신 날 나는 지금 누군가의 술상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태호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거실에 삼겹살 불판을 올리고 쌈 채소를 담고 된장찌개를 올리고 소주를 꺼냈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이미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태호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25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우리 형수가 손맛이 진짜야. 어디 가서도 이 집밥 못 먹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손맛이 좋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이 손으로 밥을 차려내야 한다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상을 치웠습니다. 빈 소주병을 모아 봉지에 담고 기름때 가득한 불판을 닦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이 재운다고 방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고, 태호는 손님 배웅한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치다 잠깐 멈췄습니다. 곤히 주무시는 얼굴을 보면서 아주 잠깐 이분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건 나였는데 내가 왜 이분을 불쌍하게 봤을까요? 저는 전등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남편 준석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내드렸어? 고생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 하나 받으려고 사흘을 버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섭섭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 가족을 위해 제가 얼마나 소진됐는지, 그 고생했다. 세 글자가 다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잘 자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5년. 시어머니 영애 씨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수야, 고생하는 거 다 내가 안다. 이 집 건물이랑 땅은 고생한 그네, 내 몫이야. 그거 믿고 버텨. 그 말을 처음 들은 게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짐을 싸려고 했던 그날.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무기처럼 꺼내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건물이랑 땅,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다른 걸 기댈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걸까요? 그 의문이 싹튼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아직 조금 더 후의 일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상이 돌아온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일상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한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나가 빠진 자리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찬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 영애 씨는 장례가 끝난 뒤 한동안 방에 계셨습니다. 밥을 가져다 드리면 말없이 받으시고 약 챙겨 드리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게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 무렵 저희 딸 지우가 대학 수시 원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제 딸이면서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바쁜 걸 알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칭얼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조용히 가방에 넣어왔고, 성적표를 받아도 제 책상 위에 슬그머니 올려두고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지우가 조리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조리 쪽으로 가고 싶어. 음식이 좋아. 저는 속이 뭉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곁에서 요리를 지켜보던 아이였으니까요. 볼이 통통하던 6살 때부터 발판 위에 올라서 제 옆에서 나무를 묻히겠다고 했던 아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등록금을 계산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남편 준석의 월급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이 집 살림에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늘 필요한 것보다 조금씩 모자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시어머니께 차를 한 잔 가져다 드리며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이번에 수시 원서를 쓰는데요. 조리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등록금이 조금 빠듯해서 어머니께 여쭤보려고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제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은수야, 나도 지금 아버지 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어. 그 얘기는 나중에 해. 나중에, 네 어머니. 저는 차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중에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둘째 시동생 태호의 아들 민준이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에 온 식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면허를 땄잖아. 이 집안의 기둥이 될 놈이 이제 차를 몰아야지. 내가 아버지 유산에서 좀 써야겠어. 어머니, 무슨 차요? 태호가 짐짓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로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독일 거. 민준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좋다던데. 그렇게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외제차가 생겼습니다. 지우의 등록금은 나중에, 민준이의 외제차는 그날 바로.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씹고 삼켰습니다.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차별이라는 건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에서 조금씩, 매 주말 식탁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의 일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나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수육을 직접 삶고 굴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생신 케이크 대신 좋아하시는 오미자화채를 만들었고 잡채는 당면을 직접 불려볶았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제 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저만 알았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저는 정성껏 차린 상을 들고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훑어보셨습니다. 수육이 좀 질기네. 삶는 시간이 부족했나 봐. 잡채는 왜 이렇게 짜니? 짜잖아. 오미자화채는 너무 시고. 저는 웃으면서 다음엔 더 잘할게요 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태호 내외가 왔습니다. 서연 씨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핫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우 꽃등심 세트 시켜왔어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이런 걸 다. 역시 너는 센스가 있어. 배달 온 꽃등심이 상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부드럽다, 맛있다를 하시면서 드셨습니다. 제가 나흘 동안 준비한 수육은 한 점도 더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육을 바라봤습니다. 질기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 2시간을 삶았거든요. 정확히 2시간을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서연 씨가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인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그 웃음을 덮어주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왜?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제가 씻은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고 수도에서는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지우가 옆에 있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야? 저는 천장을 보다가 지우를 봤습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힘든 게 어디 하나였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답하려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나는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별을 올려다본 게 지우가 방을 나가고 나서도 한참을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는 엄마가 밥 타박, 청소 타박을 들으면서도 웃고 사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참 만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꼭 쥐고. 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피고 창문 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계절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봄에 유독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조금씩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남편 준석이 국내 발령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석은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 방에 먼저 들어가 한참을 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을 떠들이면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준석도 이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더 드릴까요? 됐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그 두 글자가 유독 차갑게 들렸습니다.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러기엔 준석의 눈빛이 너무 어딘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 방에 들어오더니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수야, 있잖아.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다 거울로 준석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얘기요? 뭐,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집안 정리를 좀 해두고 싶으신가 봐. 재산 정리 같은 거. 저는 로션 뚜껑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집안 정리요? 준석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응. 뭐 재산 정리 같은 거. 어머니가 나한테는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은수, 너도 알고 있지.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 건물이랑 땅은 우리 거라고. 저는 거울 속 준석을 한참 봤습니다. 알죠.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안 정리, 재산 정리. 왜 그 말이 안심이 되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약속을 지키려는 거라면 기뻐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신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차를 몰고 왔고
서연 씨가 옆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은수야, 나 오늘 병원 정기검진 가. 네, 어머니. 약은 챙기셨어요? 응, 시어머니는 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냥 현관문이 닫혔고 자동차 소리가 멀어졌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갔고 준석은 출근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 감각을 느껴본 게 얼마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늘 제가 했습니다. 들어가면 약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파스 냄새와 한약 냄새가 섞인 나이든 사람의 방 특유의 냄새. 저는 그 냄새에 이미 익숙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불을 걷어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화장대를 닦다가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다 들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는데 봉투 위에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법무사 직인이 찍힌 서류 묶음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물건에 손 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 대출 서류였습니다. 뭔가 건물을 담보로 설정된 대출.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건물 시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건물. 25년 동안 저를 붙잡아 두던 그 건물. 그게 이미 껍데기였습니다. 대출이 겹겹이 쌓여 실제로 남은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법무사 서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부동산, 본가 옆 주차장 부지, 이전 명의인 강병철 사망, 수령 명의인 강태호. 날짜는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강태호, 강태호, 강태호.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류가 거의 다 됐어. 그때 저는 진행 중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들었을 때는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아주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들이 천천히 차례대로 흘러갔습니다. 26세, 처음 이 집에 온 날. 캐리어를 싸다 시어머니 손을 잡혔던 날. 지우 등록금을 여쭤보다 나중에를 들었던 날. 민준이 외제차가 생기던 날. 생신상 수육이 질기다던 말. 자정이 넘어 혼자 술상을 치우던 밤. 이 모든 날들의 값이 저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고무줄을 다시 묶었습니다. 서랍에 돌려놓고 반쯤 열린 채로 뒀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화장대를 다시 닦았습니다. 바닥도 다시 한번 밀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나오면서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허탈함도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말을 고르자면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 25년 동안 저를 묶어왔던 그 말이 이제 저한테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 그게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고 도마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질을 하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느긋하게 아무 걱정 없이. 저 할머니는 저녁에 누가 밥을 차려줄까요? 아니면 저처럼 본인이 차릴까요? 그런데 저 할머니는 적어도 자기가 차린 밥상 앞에서 즐기다는 소리는 안 듣겠지요. 저는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석이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준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검진은 잘 됐대? 별 말씀 없으셨어요? 태호가 잘 모셔다 드렸나 봐. 걔는 그런 건 잘해? 은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25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웃음이었습니다. 준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남자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묻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되는 줄 아는. 그날 밤 저는 준석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을까? 주차장 부지가 이미 태호 명의로 넘어간 것을, 어머니의 약속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25년 동안 내 옆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산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한테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했고, 시어머니 약을 챙겼고, 청소를 했고, 장을 봤습니다. 웃었고, 네 했고,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저도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았습니다. 이 집을 나가는 날이 온다면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겠다고. 25년이 그냥 사라지게 두지는 않겠다고. 그 무렵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 진짜? 응. 전액이야.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꼭. 엄마, 나 졸업하면 엄마 도울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그 25년짜리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지우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졸업하면 딸이 엄마를 돕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딸 곁에서 당당히 서 있을 거라는 것을. 시아버지 첫 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를 일찌감치 제게 넘기셨습니다. 제사 음식 목록을 건네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은수야, 이번엔 작년 장례 때처럼 하지 말고 정성 좀 더 들여. 장례 때처럼 하지 말라고요. 그 사흘 동안 저 혼자 수백 명 상을 차린 그 장례. 기름대인 손으로 새벽 4시까지 전을 부친 그 장례. 그게 정성이 부족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 하고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어머니를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그때는 시어머니도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급해. 무슨 일인데? 와봐. 엄청 좋은 일. 저는 시어머니 외출 시간을 맞춰 몰래 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볼일 없이 외출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지우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짓을 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노트북 화면에는 유튜브가 켜져 있었습니다. 제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찍기 시작한 건 지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계기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제가 만든 약과를 지우가 학교에 가져갔는데 친구들이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 파는 거야? 레시피 알 수 있어? 엄마 영상 찍어봐. 진짜로.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25년 동안 만들어 온 것들, 시어머니 제사상에 올린 전통 과줄, 명절마다 만든 매작과 정과, 아무도 레시피를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기록해두지 않은 것들,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그 다음날 새벽 핸드폰을 세워뒀습니다. 화면에 제 손만 나오도록, 얼굴은 나오지 않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약과 반죽을 치대는 손, 기름 온도를 재는 손, 건져낸 약과에 꿀을 바르는 손,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도 대충 달았습니다. 전통 약과 만들기. 태그도 없이. 구독자가 처음엔 없었습니다. 조회수가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누군가 보든 안 보든 제 손이 기억하는 것들을 기록해두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지우가 용돈을 아껴 카메라 거치대를 사줬습니다. 그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저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구독자 124만 명.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00만. 100만이 넘었어? 엄마 봤어? 어젯밤에 100만 넘었어.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냐고요? 전환점은 제가 올린 영상 하나였습니다. 작년 가을 시어머니 생신에 만들었다가 타박받았던 그 오미자 화채.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그 화채를 만드는 과정을 찍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만 오미자를 우리고 채를 치고 꽃 모양 배를 띄우는 과정. 그 영상이 올라간 지 나흘 만에 해외 요리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울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지. 그 댓글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영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지우한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할머니 생각난다고 하고 이 사람은 레시피 책 낼 거냐고 묻고 이 사람은 한국 전통 디저트 배우고 싶다고. 저는 지우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손을 알아봐 줬습니다. 이 집 어느 누구도 25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방식으로. 그 뒤로 지우가 편집을 맡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찍고 지우가 학교에서 틈틈이 편집했습니다. 자막을 달고 음악을 넣고 영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조리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갖다 썼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몰랐습니다. 그냥 지우가 올려줬고 저는 가끔 화면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이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 수익 알아? 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월 수익 집계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숫자는 준석의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다야? 아니 이건 유튜브 광고 수익만이고 여기 봐봐. 지우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협찬문이 메일함이 열렸습니다. 국내 전통식품 브랜드, 일본 식품회사, 프랑스 요리학교, 미국 한식 레스토랑 체인. 그리고 가장 위에 며칠 전 온 메일 하나. 발신인 서울 소재 식품 기업. 제목 K디저트 브랜드 론칭 협업 제안 강은수 셰프님께. 셰프님. 저는 그 두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은수 셰프님.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수육이 질기다는 소리를 듣던 강은수한테 엄마, 나 사실 이메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말 안 했어. 왜?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됐을 것 같아서.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발판 위에 올라서 나무를 묻히겠다던 아이가 제가 설거지할 때 말없이 옆에서 행주를 들던 아이가 지우야. 응. 너 언제부터 이걸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새벽에 혼자 촬영하는 거 처음 봤을 때부터. 나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어. 엄마가 그 시간만큼은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새벽을, 엄마의 유일한 자유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브랜드 협업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푸르했습니다. 기제사 끝나고 생각해 볼게. 기재사요. 응. 아버님 첫 기일이 열흘 남았잖아. 지우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그날?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서 들어가. 저는 지우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기일. 아버님 첫 기일. 저는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이 집의 며느리 노릇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고 제수 음식을 빠짐없이 만들고 그리고 그날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말을 하기로 25년치 말을 딱 한 번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그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강은수 셰프님께.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조용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기재사 이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수가 흘러갔습니다. 노랗고 붉은 단풍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가을마다 잎을 버리고 봄마다 새 잎을 냅니다. 버리는 것과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기일 새벽. 저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그냥 떠졌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둘렀던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아무리 빨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낡고 해진 앞치마.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두른다는 걸 끈을 묶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끈 하나를 묶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전날 밤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작했습니다. 탕국을 올리고 전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동태전, 육전, 녹두빈대떡.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반죽이 지글거리는 소리. 25년 동안 귀에 밴 소리들이었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각각 간을 달리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시어머니가 지적할 것이 없도록. 아니,
오늘만큼은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사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손이 더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아버님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위한 것도, 태호를 위한 것도 아닌. 새벽 6시, 7시, 8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태호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뭔가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태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제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태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산적을 꽂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문틀이 틀어진 탓에 살짝 열린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서류 다 됐다고 연락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도장만 찍으면 건물명의 이전이 끝난대요.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잘 됐다. 아버지 기제사 지내고 나서 바로 처리하자. 형수님한테는 계속 모르게 하는 게 맞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걔가 알면 뭘 어떻게 해. 명의는 내 거고,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준석이도 이미 알고 있어.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산적꼬치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석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건물까지 태호 명의로 넘어간다는 걸 알면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어머니 검진 잘 됐대? 라고 묻던 그 사람이 25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보낸 25년의 값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산적꼬치를 다시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손이 떨린 게 화가 나도 서러워도 억울해도 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떨려도 됩니다. 오늘은 떨어도 됩니다. 산적을 꽂았습니다. 탕을 올렸습니다. 과일을 깎아 올렸습니다. 배를 앉혔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 상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간 이 집에서 만든 마지막 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잘 받아주십시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첫 잔을 올리고 태호가 절을 했습니다. 준석은 영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서연 씨는 옆에서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상 옆에 서서 음식이 부족하면 채우고 술이 비면 따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서 있던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상 앞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전이 좀 두껍지 않냐? 아버지가 두꺼운 거 싫어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5년 동안이라면 죄송해요. 다음엔 얇게 할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들었어. 전이 두껍다고. 저는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태호, 서연, 영상통화 속 준석의 얼굴.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옆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관둡니다. 잠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들으셨잖아요. 어머니, 태호가 나섰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기재사인데. 저는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 씨, 주차장 부지명에 이전하셨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요? 이번 주 안으로 도장 찍는다고 하시던데. 저 다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준석의 목소리가 영상통화에서 들렸습니다. 은수야, 진정해. 지금 아버지 기재사잖아. 저는 핸드폰을 들어 준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죠? 준석이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 안 했죠. 그건 상황이 복잡해서 25년이 복잡한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편한 게 복잡한 거예요? 준석이 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오늘 같은 날 이러시면.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저 아까 태호 씨랑 어머니 대화 들을 때 서연 씨 목소리도 들었어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형님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그 말 해주신 거 고마워요. 진심으로. 잠시 멈춤. 그런데 말리지는 않으셨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저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상 차리는 며느리. 아버님 장례 3일 동안 수백 명 밥 차린 며느리. 독감에 걸려 쓰러져도 혼자 죽 끓인 며느리. 지우 등록금 한번 여쭤봤다가 나중에 소리 들은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며느리한테 25년 동안 건물이랑 땅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떠나려 할 때마다, 제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딱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건 저 잡아두려고 하신 말씀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제사상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앞치마 옆에 이혼 서류예요. 준석 씨,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영상 통화가 엎어진 핸드폰 너머 준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재산 다 가져가신 둘째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제사도 지내세요. 저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아버님, 저 갑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손 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거 하나는 진짜였어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야, 이 문 나가면 다시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온 26세 저도 아니고 25년을 숙이고 살던 저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고 턱이 떨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똑바로 서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은수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강은수였습니다. 1층 버튼이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우 자취방에서 살았습니다. 22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지우가 학교 근처에 얻은
창문으로 옆 건물 벽만 보이는 그 방. 지우는 제가 온다고 하자 아무 말 없이 짐을 반으로 줄여서 자리를 만들어뒀습니다. 첫날 밤 저는 지우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시댁집 밖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낮고 가깝고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짊어져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 엄마 자. 응. 나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응. 잘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엉엉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지우 손을 잡아주던 것처럼 이번엔 지우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처음엔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2글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5년 동안 그 말이 필요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야 왔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은 타이밍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혼은 해요. 준석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강은수. 그 이름에서 이제 남편의 집안이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인데 이름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은수. 강은수. 그냥 강은수였습니다. 식품기업가의 미팅은 이혼 서류가 마무리되던 주에 잡혔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아서 동행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젊은 직원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일어섰습니다. 강은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저는 그 호칭에 잠깐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팅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K디저트 브랜드 론칭, 전통 디저트의 현대화, 해외 시장 진출, 제 채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레시피 북 팝업 스토어, 유럽 수출. 저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5년 동안 이 손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술상을 차리고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손으로 제 이름이 걸린 브랜드의 계획을 적고 있었습니다. 손은 같은 손인데 놓이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지우가 여러 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냥 강은수로 하자. 이름 그대로요? 응. 이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그 이름이 제일 정직한 거잖아. 지우가 웃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강은수.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오픈 첫날 줄이 블록을 2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줄을 봤습니다.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도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엄마 봐봐. 지우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SNS 실시간 태그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약과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일본어로, 프랑스어로. 이게 진짜 한국 맛이다. 할머니가 해주던 것보다 더 맛있다. 강은수, 이 이름 기억해. 저는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이 집에서 수육이 질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채가 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미자화채가 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식들이 지금 저 사람들 손 위에서 사진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묶었습니다. 이번엔 낡은 기름때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수놓인 제 이름이 새겨진 앞치마였습니다. 파리 출장이 잡힌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식품 박람회 푸드 섹션에 저희 브랜드가 초청됐습니다. 담당자가 일정을 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여권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을 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석 해외 발령 때 딱 한 번 따라간 것 말고는 이 여권이 필요한 곳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에게 해외 출장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여권 사진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보다 지금 제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의 저는 압니다. 늦게 알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같이 왔습니다. 이번 출장에는 지우도 동행이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지우가 여권을 꺼내다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긴장돼? 조금. 진짜 조금만? 많이.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나란히 웃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손에 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식품 전문 매체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 참가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강은수 대표님,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깐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게만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파리 박람회 참가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소감? 뭐라고 해야 할까요? 25년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합니까?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으니까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누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처럼 이 집 며느리로 25년을 보낸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벽에 혼자 전을 부치는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수육이 질기다는 소리를 듣는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 가장 이른 거예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지우와 나란히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공항 면세 구역의 환한 불빛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지우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발걸음을 맞추면서 저는 앞을 봤습니다. 게이트가 멀리 보였습니다. 우리가 타야 할 비행기가 있는 곳. 26세 처음 시댁 문을 들어서던 날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브랜드가 기다리는 곳. 제 손이 만든 것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맛볼 곳. 딸과 나란히 두 발로 걸어가는 곳. 25년의 인내가 어디로 갔냐고 묻는다면 여기 있다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이 발걸음 안에 고스란히 강은수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자기 이름을 향해, 자기 삶을 향해.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거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25년을 참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